노래 중에는 동동 목거 약탈자 작전이란 명칭은 니미츠 제독이 정한 것으로 작전의 목적은 사이판 섬과 인근의 티니안 섬을 점령하고 괌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의 입안자들은 일본 측이 사이판 섬을 기반으로 본토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잇는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일본을 사이판 섬에서 몰아내고 B-29 장거리 폭격기의 기지로 활용해서 일본 본토를 직접 공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일본이 재차 공격해 온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필요한데 사이판 섬이야말로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을 내렸다. 6월 15일 미처 제독의 제58기동부대는 200여 대의 급강화 폭격기를 발진시켜 마리아나 제도의 활주로를 공격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다. 일본 연합함대의 사령관 도요다 소에무는 마리아나 제도로 다가오는 미국의 제5함대를 격퇴하기 위해 아고 작전을 발동했지만 미군의 갑작스런 공습으로 활주로는 잿더미로 변했고 일본군 전투기 100대 이상이 파괴되고 말았다. 미군은 마리아나 제도를 양면으로 공격하기로 했다. 해병 제2사단과 제4사단, 육군 제27사단과 포병 제24군단으로 구성된 북부 공격부대는 터너 제독의 지휘하에 사이판 섬과 티니안 섬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또한 해병 제3군단과 육군 제77사단으로 이루어진 남북 공격부대는 코놀리 소장의 지휘하에 괌섬으로 상륙하기로 했다. 사이판 섬을 공략하기로 한 북부 공격부대는 섬의 서쪽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상륙 지점을 기준으로 해병 제2사단이 좌측으로 진격하기로 했으며 해병 제4사단이 우측으로 진격하기로 했다. 그리고 육군 제27사단은 대기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지원 공격을 펼칠 예정이었다. 사이판 섬은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할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일본군은 필사적인 각오로 해변에 참호를 파고 미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다. 사실 사이판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유리한 지형으로 가득한 섬이었다. 이 넓은 섬에는 늪지대와 사탕수수밭을 비롯해서 밀림으로 뒤덮인 산, 그리고 가파른 골짜기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었다. 일본군은 1934년부터 1940년에 걸쳐 사이판 섬의 방어진을 구축했으며 700만 달러 상당의 군비를 들여서 공군기지와 요새화된 병영시설, 탄약 저장고를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6월 13일
사이판 섬 상륙 지휘관인 홀랜드 스미스 중장은 섬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실태를 파악했다. 이곳에는 최대 17,6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중 11,000명가량이 전투병력이었다. 일본군은 해변에서는 강력한 방어진을 펼치고 섬의 내륙 지역에서는 변화무쌍한 기동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됐다. 섬의 내륙 지방은 완전히 요새화됐기 때문에 미군 정보부에서는 사이판 섬에 대규모 포격을 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 제독이 이끄는 7척의 전함을 동원해서 섬의 내륙 지역에 함포 사격을 퍼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륙의 일본군 요새들을 완전히 분쇄하기 위해 미군 전함들은 한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이판 섬 인근에서 소규모 함대를 지휘하는 나구모 제독은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다. 스프루언스 제독은 나구모 제독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을 지휘했던 일본 측 지휘관이 바로 나구모 제독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바로 다음 날 스프루언스 제독은 현장에 도착했다. 태평양 함대는 이미 괴멸됐고 함선에 타고 있던 그의 전우들은 대부분 전사하고 말았다. 그는 아내에게 이 장면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이판 전투야말로 그동안의 원한을 설욕할 절호의 기회였다. 스프루언스 제독의 보복이 시작됐다. 나구모 제독은 진주만 공습 당시 침몰시킨 줄 알았던 미군 전함 3척이 자신의 함대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벽 4시 마리아나 제도로 향하는 미군 함선에서는 병사들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하지만 상륙작전을 눈앞에 둔 병사들 대부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상태였다. 해병대와 해군 공병대원들은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해군 조리사들은 결전을 앞둔 병사들의 아침 식사로 에그 스크램블 요리와 감자튀김을 비롯해서 신선한 과일과 토스트 그리고 갓 구운 햄을 제공했다. 살아남는다면 기회가 또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병사들에겐 이날의 아침 식사야말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먹어보는 진수성찬이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병사들은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따뜻한 음식을 조용히 먹었다. 병사들은 최종 점검을 시작했다. 배낭의 끈을 몸에 맞게 조절하고 참호를 팔 삽과 총을 점검했다. 그리고 탄약, 전투식량, 수통을 챙기고 상륙시 주의사항을 들은 뒤 상륙용 주정을 내렸다. 생사의 갈림길이 펼쳐진 사이판 섬의 해변을 향해 상륙용 주정들이 파도를 헤치고 진격해 나갔다. (6월 14일) 저녁부터 일본의 도쿄 로즈 방송국에서는 미군 측에게 결전의 준비는 끝났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사이토 요시스구 장군의 육군 제43사단은 전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제58기동부대는 상륙작전 며칠 전부터 섬 일대의 함포 사격을 시작해서 점차 화력의 강도를 늘려나갔다.
6월 15일 새벽 5시 42분 해군 중장 리치몬드 켈리 터너는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오전 7시경 상륙함들은 공격 개시선 전방 900m까지 접근하자 해병대원들은 상륙 장갑차로 옮겨 타고 해변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통신장비를 갖춘 지휘선들은 상륙 돌격 장갑차들과 교신을 하면서 이들이 어느 해변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명령을 내렸다. 오전 8시부터는 수륙양용 전차와 트랙터들도 해변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상륙부대가 해변에서 700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자 미군은 72대의 항공기로 해변을 폭격했다. 그리고 전차와 트랙터가 해변에서 90m 떨어진 위치까지 접근하자 항공기들은 내륙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해병 상륙부대의 주력 사단은 남서쪽 해변 찰란 카노아에 상륙했다. 일본군 포병대는 상륙부대에 포격을 가했다. 이들은 해변가 주변의 대나무와 같은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아주 정확한 사격을 가했다. 만일 일본군 포병대가 각계 사격을 하지 않고 화력을 집중해서 일제 사격을 퍼붓는 훈련을 했더라면 미군 해병대는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일본군 포병의 집요하고 정확한 포격 때문에 미 해병대원들은 발이 묶여버리고 말았다. 해병대원들의 뇌리에는 사이판섬 점령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스쳤다. 상륙작전 당일, 일본군은 타포차우 산에 설치된 포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임시 활주로 뒤편에서 맹렬하게 저항했다. 이날 해변으로 상륙하는 미 해병대를 상대로 일본군이 동원한 것은 포병과 몇 대의 전차뿐이었다. 일본군 보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해병대의 사상자는 2천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2만 명의 지원 병력이 해질녘에 상륙했고 그 다음날 있을 내륙 지역으로의 진격 채비를 마쳤다. 오후 3시 30분 사이토 장군이 도쿄에 이런 전문을 보냈다. 적군을 일격에 몰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 일본군의 대규모 보병 병력이 야심을 틈타 전차의 엄호를 받으며 미군 제6, 제2 해병사단을 습격했다. 다행히도 인근에 있던 구축함 3척에서 발사한 조명탄 덕분에 일본군이 숨어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 해병대원들은 75mm 국사포와 기관총으로 반격했고 전남 캘리포니아에서도 6인치 주포로 공격을 가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새벽 3시 일본군은 두 번째 습격을 감행했다. 일본도를 휘두르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지휘관을 따라 36대의 경전차와 1000여 명의 일본군이 미 해병대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1000여 명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전사하자 사이토는 후퇴를 명령했다. 살아남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사이토 역시 사기가 완전히 꺾인 채 본부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 해군이 미국 함대를 사이판 섬에서 몰아낼 때까지 타포차우산에서 계속 저항하기로 했다. (6월 16일) 제5함대의 총사령관 스프루언스 제독은 작전회의차 자신의 기함에 모여든 지휘관들에게 일본 해군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해 인근을 정찰 중이던 미군 잠수함들이 일본 함대가 샌버나디노 해협과 수리가오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해온 것이다. 스프루언스 제독은 일본 함대의 공격 목표가 마리아나 제도에 마련해둔 미군의 교두보라는 판단이 서자 괌 공격을 미루고 제27사단을 사이판섬 서쪽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 날 사이판섬 해변은 하역 작업으로 분주했다. 미처 제독은 일본 항공기의 공격에 대비해서 제58기동부대를 사이판섬 북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항공모함 2척으로 괌과 로타섬의 일본군 활주로를 공격했고 나머지 2척으로 일본 본토에서 날아온 항공기들이 기착하지 못하게 볼케노 섬과 본인 섬의 일본군 기지를 공격했다. 이날 저녁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요다 제독은 사이판 섬으로 이동 중이던 제1기동 함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이번 작전의 성패로 일본 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전문을 받은 오자와 제독은 일본의 최신형 항공모함 타이호의 승선에 있었다. 하지만 조종사의 수가 미군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려운 임무였다. 6월 18일 일본과 미국 양측 함대는 서로 먼저 상대방을 찾아내기 위해 말레이 제도 서쪽의 필리핀 해에서 수십 대의 정찰기를 동원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전투기의 긴 항속거리를 이용한 원거리 전법을 구사했고 미군은 우수한 레이더 성능과 강력한 화력으로 맞섰다. 6월 19일 오자와는 괌에서 재급유를 받은 전투기 편대에 정찰명령을 내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무선 교신을 재개하면서 미군에게 함대의 위치를 노출하고 말았다. 아침 5시 30분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꾼 미군 제58기동부대에서 정찰기들을 출격시켰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괌에서 출격한 일본군 전투기들도 정찰 임무를 개시했다. 5시 50분 일본 측 제로 전투기 한 대가 제58기동부대를 발견했다. 일본군 조종사는 미군 기동부대의 위치를 알리고 구축함을 공격했지만 격추당하고 말았다. 얼마 후 일본군 전투기 편대가 날아들었지만 미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미군 기동부대는 일본군 전투기 편대를 요격하기 위해 벨로우드 항공모함의 헬캣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켰다. 일본군 전투기들은 미군 기동부대 상공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군 전투기에 발각됐다.
그리고 몇 분 뒤에는 다른 섬에서 출격한 일본군 전투기 편대도 미군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필리핀 해에서 시작된 이 전투는 미군의 일방적인 양상으로 진행됐는데 미군 조종사들은 마리아나 제도의 위대한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렀다. 대규모 항공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군 전투기 35대가 격추됐다. 그런데 전투가 1시간가량 지속됐을 무렵 헬켓 전투기 편대는 항공모함으로 즉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58기동부대의 레이더망이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해역에서 뭔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68대의 항공기 편대였다. 제58기동부대가 출격 가능한 전투기들을 모두 발진시키기 시작할 무렵 일본군 항공기 편대는 110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일본군 항공기 편대는 전투 대형을 재편성하기 위해 잠시 선회 비행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일본군 항공기들이 제58기동부대와 110km 떨어진 곳에서 약 10분 동안 머뭇거리는 사이 헬켓 전투기 편대 일진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곧바로 합류한 후속 편대와 함께 순식간에 일본군 전투기 25대를 격추시켰다. 미군은 전투기 한 대만 잃었을 뿐이었다. 살아남은 일본군 전투기들은 다른 미군 전투기 편대에게 공격당해 추가로 16대가 더 격추됐다. 몇몇 일본군 항공기들은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뚫고 미군 제58기동부대의 구축함 야놀과 스톡햄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으며 대공포에 맞아 서너 대가 추가로 격추됐다. 일본군 급강하 폭격기 한 대가 전함 사우스 다코다호에 돌입해서 큰 피해를 입혔지만 격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오자와가 보낸 1차 공격대는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조차 못하고 괴멸되고 말았다. 오전 11시 7분 미군 레이더망에 또 다른 대규모 항공기 편대가 포착됐다. 이 두 번째 공격에는 109대의 항공기가 동원됐으며 미군 항공모함과 96km 떨어진 해상에서 헬켓 전투기 편대와 교전을 벌였는데 이 중 70대가량은 미군 함대에 접근도 못하고 격추됐다. 살아남은 6대는 해군 소장 몽고메리가 이끄는 함대를 공격했고 항공모함 2척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6대 중에서 넉 대는 격추됐다. 그리고 뇌격기 몇 대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게 어뢰를 발사했지만 명중시키진 못했다. 다른 뇌격기 석 대도 경항공모함 프린스턴호를 공격했지만 침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2차 공격에 나선 107대 중에서 97대가 격추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47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3차 공격대도 출격시켰다. 하지만 오후 1시경 미 함대와 80km 떨어진 해역에서 40대의 미군 전투기에게 발각됐다. 일본군은 7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그중 몇 대가 미군 전투기 편대를 돌파해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공격했지만 피해는 미미했다. 4차 공격대는 오전 11시와 11시 30분 사이에 출격했지만 비행 경로를 잘못 택해서 미군 함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 함대를 추적하느라 연료를 많이 소모한 4차 공격대는 재급유를 위해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돌아가기로 했다. 이 중 로타섬으로 귀환하던 그룹은 로타섬으로 귀환하다가 미군 전투기와 교전을 벌여 18대 중에서 9대가 격추되고 말았다. 나머지 9대는 미군 전투기에 추격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미군 함대를 발견하고 항공모함 와스프와 벙커힐을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8대가 추가로 더 격추됐다. 마흔아홉 대로 이루어진 그룹은 괌의 오로테 비행장으로 향했는데 미군 전투기들이 쫓아와서 30대는 착륙도 하기 전에 격추됐고 착륙한 전투기들도 지상에서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8시 16분 미군 잠수함 엘버코어는 오자와 제독의 항공모함 부대를 발견하고 타이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로 했다. 엘버코어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한 건 타이호 항공모함에서 2차 공격대에 합류할 42대의 항공기가 출격한 직후였다. 일본군 조종사 코마츠 사키오는 어뢰를 확인하고 곧바로 육탄 돌격을 감행해서 어뢰 한 발을 저지했지만 나머지 한 발은 항공모함 우현의 연료탱크 근처에 명중됐다.
피해는 그리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미군 잠수함 카발라는 항공모함 쇼카쿠에 몰래 접근해서 어뢰를 발사했다. 이 중 3발의 명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3시에 탄약고에 불이 옮겨 붙으며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리고 피해가 심각해 보이지 않던 타이호는 오후 5시 32분 함 내에 누출된 연료가 폭발하면서 1650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했다. 그날 밤 오자와는 도요다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필리핀 해에서 철수했지만 미군은 계속 추격해갔고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아고 계획은 휘청거렸다. 이날 하루 동안 일본군은 373대의 함재기로 4차례나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 중 130대만 항공모함에 귀환했다. 나머지는 격추되거나 착륙 도중에 파손됐으며 항공모함도 2척이나 잃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피해가 더욱 늘어나서 함재기는 400대 이상, 항공모함은 3척을 잃었고 섬에서 발진한 항공기의 손실도 200대에 달했다. 미국 측은 첫날 23대를 잃었고 다음 날은 100대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야간 전투에서 입은 손실이었다. 일본 해군에는 숙련된 조종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더 이상 태평양에서 미군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사이토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43사단의 살아남은 병력은 사이판 섬에 완전히 고립됐다.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보급과 지원이 완전히 끊기게 되자 사이판 섬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6월 16일 저녁, 미 육군 제27사단이 사이판 섬에 상륙했다. 이들의 목표는 아슬리토 활주로를 확보하고 일본군을 섬의 남동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해병 제2, 제4사단은 해변 지역을 뚫고 내륙 지역으로 진격했다. 상륙작전 4일째 되는 날, 일본군은 해변 주변에서 미군을 방어하는 걸 포기하고 섬 안쪽의 가파른 산악지형에서 싸우기로 했다. 전장이 바뀌자 미군은 새로운 고민에 봉착했다. 6월 21일, 육군 제27사단은 해병 제2, 제4사단과 합류했다. 그리고 3개 사단이 공동으로 타포차우 산을 공략하기로 했다. 제27사단이 타포차우 산의 중앙으로 진격하는 사이 해병 제2사단은 산의 북동쪽으로 진격했고 해병 제4사단은 평평하지만 강력한 방어진이 형성된 캉만 반도를 통해 타포차우 산을 공략했다. 일본의 주력 방어부대를 상대로 이틀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일본군은 고지대의 방어진을 구축하고 요리한 위치에서 싸웠기 때문에 미군은 4배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타포차우 산을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요새화된 일본군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은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한 영국의 경기병여단을 연상케 했다. 야포와 전차는 밀림과 같은 전투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싸움은 대부분 병사들 간의 각계 전투로 진행됐고 박격포나 기관총이 동원되기도 했다. 항공기는 대부분 필리핀 해전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한 근접 지원 공격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육군 27사단의 느린 전진 속도에 불만을 품은 홀랜드 스미스 중장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나섰다. 울부짖는 미치광이로 불리던 스미스 중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타포차우산 공략을 서두른다. 그리고 7월 5일 육군 제27사단과 해병 제4사단이
파포차우 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7월 6일, 미군은 일본군을 섬의 북쪽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그날 밤 사이토 장군이 도쿄에 마지막 전문을 보냈다. 우린 결국 패하고 말았다. 일본 제국이여 우리를 용서하라. 그리고 사이토 장군은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천황을 위해 적군 7명의 목숨을 빼앗고 자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할복 자살했다. 나구모 제독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날 새벽, 사이토 장군의 부하들은 자살한 장군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에 옮겼다. 이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목 놓아 외치며 미 육군 제27사단을 향해 무모한 육탄 돌격을 감행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칼이나 죽창을 든 부하들과 함께 미군의 빗발치는 기관 총탄 속으로 돌격했다. 미군 기관총 사수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일본군 병사들을 향해 방아쇠를 계속 당겼다. 계속되는 사격으로 기관총 총열뿐만 아니라 박격포도 뜨겁게 달아올라 사격을 중지해야 할 정도였다. 7월 8일 4,0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자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날 미군은 4,000구 이상의 일본군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불도저까지 동원했다. 7월 9일 터너 제독은 사이판섬 전투의 종결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군은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티니안 섬과 괌섬으로 향했다. 사이판섬 전투는 끝났지만 학살은 끝나지 않았다. 7월 22일 사이판섬의 일본인 관리가 일본 황궁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미군과 싸우다 죽은 일본인 민간인들은 황제와 싸우다 전사한 병사들과 동일한 사후 특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미군은 일본인 민간인이 많이 사는 곳을 처음 점령한 셈이었다. 일본 정부는 선전물을 동원해서 미군을 악랄한 괴물처럼 묘사했다. 이 때문에 일본인 민간인들은 미군에게 붙잡히면 지독한 고문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미군이 일본군과 3주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군이 일본군을 섬의 북쪽으로 몰아붙였을 때 민간인들도 함께 도망쳤다. 7월 8일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은 상어떼가 출몰하는 바다가 굽어 보이는 절벽 위로 도주했다. 미군은 스피커를 동원해서 절벽 위로 올라간 일본군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사이판섬 북쪽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몇몇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떠밀려 뛰어내렸고 동굴에서 수류탄으로 자폭한 병사들도 있었다. 사이판섬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5만 명이 넘었는데 미군 전사자만 16,000명에 달할 정도였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곳이 바로 사이판 섬이었다.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Unto Almighty God we commend the soul of our brother departed, and we commit his body to the deep. In sure and certain hope of the resurrection unto eternal life. Amen. 사이판 섬이 함락되자 도조 히데키 수상은 일본 제국이 사상 유례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도조 내각은 총사퇴했다. 도조 내각 당시만 해도 군 통수권을 내각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각의 총사퇴로 인해 전쟁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도조 내각이 물러난 이후에 승산 없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반대파의 세력이 점점 늘어났다. (7월 20일)
미군 공병대가 사이판 섬의 아슬리토 비행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자 미군 항공기들은 이곳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9월 초 B-24 폭격기 편대는 이 비행장을 기지 삼아 본인 섬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기체 크기가 좀 더 큰 B-29 폭격기가 사용할 두 번째 비행장도 건설됐다. 10월에는 사이판 섬에서 출발한 B-29 폭격기가 트럭섬 공습에 첨가하기 시작했다. 사이판 섬은 일본 본토 폭격을 위한 항공기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근해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용 해군 기지로도 쓰였다. 사이판 섬을 점령한 미군의 다음 목적지는 사이판 섬에서 남쪽으로 5.6km 떨어진 티니안 섬이었다. 1944년 7월 24일 해병 제2, 제4사단이 포병과 해군의 지원을 받으며 티니안 섬의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미 공군은 티니안 섬 전투에서 새로운 무기의 실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신무기는 바로 네이팜탄이었다. P-47 썬더볼트 전투기에 실린 이 폭탄은 일본군이 숨어있는 밀림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미군은 티니안 마을 앞 해변에 상륙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일본군의 눈을 속인 뒤에 섬의 북쪽 해변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일본군은 사이판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 공격하는 방어 전술을 구사했다. 밀림으로 뒤덮인 높은 산이 있었던 사이판 섬과 달리 티니안 섬은 대부분 평지였기 때문에 미군은 일본군의 방어진을 불과 9일 만에 제압할 수 있었다. 밀림 속으로 숨어든 수백 명의 일본군 병사들은 몇 달 동안 계속 저항했다. 마리아나 제도의 아귀진 섬에도 야마다 키니치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인 1945년 9월 5일까지 끈질기게 저항했다. 티니안 섬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스스무 무라타는 1953년에 붙잡혔다. 마리아나 제도에서는 1972년에까지 버틴 일본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티니안 섬의 북쪽과 서쪽에는 2.6km 길이의 활주로를 6개씩 갖춘 B-29 폭격기용 비행장이 2개나 건설됐다. 흥미로운 건 티니안 섬이 얼핏 뉴욕시의 맨해튼 섬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미군은 3군데의 고지대만 제외하고 티니안 섬 전체를 4만 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변모시켰다. 공병대원들은 기지를 설계할 때 맨해튼 섬의 지형적인 특징이나 맨해튼 거리와 유사한 형태를 염두에 두었다. 티니안 섬의 서쪽 비행장 주변 지역은 원래 일본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가 맨해튼 섬 남부에 있는 예술가 거주구역인 그리니치 빌리지와 비슷해서 빌리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섬의 북쪽과 서쪽에 있는 비행장 사이의 넓은 평지에는 병원 시설이 들어섰는데 이곳도 맨해튼 섬의 지명인 센트럴 파크라고 불렸다. 그리고 원자폭탄을 장착한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출격한 곳도 바로 티니안 섬이었다.